자, 오늘 이제 9월 모의고사 90, 11월 강의 시작하는 개강일인데요.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막 이렇게 잘해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날들이야. 그래서 어제까지 나는 없고 오늘부터 새로 태어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예, 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근데 아무래도 모의고사 시작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달라지긴 하죠.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공부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애쓰시면서 이제부터 진짜 마음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맨날 시험 전날처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부터는 내일 시험이다. 오늘 했던 거 내일 시험 본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면 진행을 하실만 할 겁니다. 교육학 전공 다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강의 안내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받으신 자료, 자료 2가지 받으셨죠? 3가지 받으셨죠? 자료 3가지 받으셨을 텐데, 지금 받으신 자료에 연간 계획서가 있는 자료가 있고, 객관식 기출이 있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문장으로 정리된 글들이 순서대로 쭉 있는 자료 3가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각각 자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전체적인 구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강의 구성 일정이 평소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2개씩 보거든요. 현장에서 2개씩 보는데 오늘만 하나를 봅니다. 다행이죠. 첫날인데. 근데 첫날인데 2개 보면 좋긴 한데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하나만 보고요. 전반부에 강의 안내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 강의 안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안내하고 뭐 이제 또 추가로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 자료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걸 같이 오늘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받으신 것 중에 교육의 이해해서 1장부터 들어가 있는 문장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론 공부하면서 정리했었던 전체 영역 주요 사항들을 한 문장씩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키 문장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같이 참고로, 그러니까 진도 나가실 때도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거를 후반에 드렸어요. 이 자료를 정말 시험 한 2주, 3주 남긴 상태에서 이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때 봐도 의미가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때는 빈칸 자료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빈칸 채우고 빈칸 답으로 이걸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순서를 바꿨어요.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자료를 드렸으니까 얘를 부지런히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걸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작년에는 이거 없이 그냥 테스트를 매주 했었어요. 매주 했었는데 올해는 공부할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 날 각 영역별로 제가 예고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어디 봅니다. 다음 주에 어디 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영역 중심으로 해서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빵빵 뚫어놓고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 공부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활동이기 때문에 요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빈칸 자료를 매주 화요일 날 보시게 됩니다. 테스트 시험을 형성평가 형식으로 보시게 되는데, 다음 주는 교육행정 볼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중요 영역들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정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는 행정 영역을 재미있게 공부해 오시고 열심히 확인해서 오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따로 보진 않을 거고, 대신에 다음 주에 빈칸 자료 테스트하면서 풀이하면서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때 보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강의 진행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공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의 진행되는 여기 지금 강의실도 있고, 직영상 강의실도 있고,
그 강의실이 있는데 그 강의실 부분들에서 그 자료 배부석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쌤들 좀 자리가 뭐 빡빡하시더라도 앉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되고 혹시 누가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조교구나. 자료를 나눠주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 룰이긴 한데 그 자리 서로 안 맡아주죠. 저희가 자기 본인이 자리 맡아야죠. 그래서 미리 와서 친구 자리 맡아주신다거나 그런 일 없이 그냥 본인이 자리 저희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거 있어요. 다음 주 수업 하느냐?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추석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근데 우리는 추석이랑 상관없이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11월 강의 중에는 중간에 휴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그가 없으면 휴강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공지가 너무 많은데 첫날은 공지가 많죠. 그리고 저희 수업 끝나고 나면 보통 8층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한 보통 6시 정도까지는 스터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하시고 자습하시는 분들은 자습하시고 서로 배려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수업 전에 스터디 하시는 경우들 있죠. 현재 그래서 수업 전에 저희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공간이 501호, 503호, 702호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게 확실한데 다음 주에는 약간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아침에 오전에 저희 월화 수업 전에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터디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01호, 503호, 702호 혹시 바뀌게 되면 그것도 다음 주에 다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거기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스터디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뭐가 짜잘짜잘한 게 많은데 내일 진단평가 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단평가까지 보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진단평가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오늘 진단평가 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준비해 오셨죠. 그죠?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는데 다 날라갈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생각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오세요. 내일 진단평가 전체 영역 진단평가 있으니까 전체 영역 러프하게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필요한 공지들을 했고요. 이제 강의 안내할게요. 자, 강의 안내서 먼저 두꺼운 자료, 연간 계획서 있는 자료. 우리 1월 달에 강의 시작할 때 이게 한 페이지를 넘어갔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2페이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잘려나가고 이제 드디어 9, 10, 11월 반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강의 지금 듣고 계신 쌤들은 대략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9, 11월 모의고사 반은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쓰고 풀이하고 연습하고 확인하고 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교재 없이 일단 풀이 자료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되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 우리가 따로 정리해야 되는 주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인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전체 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표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월요일 수업이 있죠. 그리고 화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2개. 어머, 이거 뭐지? 기는 뭐죠? 모고기? 고기? 모고를 2회씩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만 한번 보시게 되는 거고 2주차 강의부터 해서는 월요일 날은 모고 2번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나는 모의고사를 쓰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약간 이렇게 덤덤해지는 거. 모의고사를 보는 상황 자체가 이럴 수도 있지. 틀렸네. 틀릴 수도 있지. 10점? 괜찮아. 내일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지시는 거. 근데 그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부터는 아마 보시면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초반에 월요일날 모의고사 2개 볼 때 막 미칠 것 같아요. 처음 거는 괜찮은데 두 번째 거 너무너무 쓰기 싫어. 너무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 한 개만 쓰자.
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거 막 열심히 쓰고 두 번째 건 약간 관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막 난 행복한 상태야, 사물의 본질을 관조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 이러고 보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근데 쓰는 연습 자체를 빡빡하게 하시는 건 좀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교육학 보고 전공 보고 이어서 쭉 보시잖아요. 되게 피곤하죠. 엄청 피곤하죠. 약간 그 상황 자체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러시다 보면 손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데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하신 분들, 벌써 아픈 징조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보호 그 기구들 약국 가면 파는 것들이 있으니까 끼고 쓰시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좀 잘 맞는 펜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물리치료도 봐주고, 요새 그런 안마 기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붙여놓으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깨나 이런 데 좀 틈틈이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좀 붙여놓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풀이하고 하고, 요 부분은 다 일단 직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직강은 다 걷습니다. 다 걷습니다. 다 걷어가지고 왜냐면 안 걷으면 안 쓰세요. 안 걷는다 그러면 썼다고 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 걷어요. 다 걷은 다음에 다음 날 다시 다 돌려드리긴 합니다. 돌려드리는데, 이 중에 이 모의고사 쓰신 걸 가지고 대표 첨삭을 해요. 대표 첨삭. 그래서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우리가 보통 대표 첨삭용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의 글을 다 첨삭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는 보되 몇 개를 뽑아서 대표 첨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요일 날 첫째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내 글이 남들 앞에서 읽혀지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써주세요. 대표 첨삭 X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 답안은 뺍니다. 그 답안은 빼고 제가 그 대표 첨삭 대상으로 삼진 않는데, 이제 뭐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쓰신 것들 중에서 잘 쓴 것도 보고, 그다음에 되게 많이 했던 실수들,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던 실수가 있는 글 같은 경우에 같이 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쓴 글을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쌤들이 아니라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남들이 쓴 글을 보면 다 잘 썼다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내가 쓴 거는 되게 허접해 보이고, 남들이 쓴 것만 보면 왠지 무조건 다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쓰는 글 자체가 서술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걸 대표 첨삭하시면서 조금 편안해지시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정도만 쓰면 되는구나, 이 정도를 써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보통 첫 번째 시간에 대표 첨삭을 해요. 대표 첨삭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일정상의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대표 첨삭을 한 다음에 빈칸 자료 확인을 하겠죠. 빈칸 문제 풀기. 빈칸 문제를 같이 풀고 풀이를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형성평가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형성평가는 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시는 거 계속 확인하는 건데, 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하면 좋아요. 무조건 하면 좋은데, 이제 공부 시간 자체가 저희가 또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싶으면 이거는 제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빈칸 문제 풀면서 결국은 그 챕터를 한번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다 돌리면서 그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이게 여기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빈칸 문제 푸는 게 대표 첨삭하면서 같이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추가적으로 주제 정리라고 해서 따로 좀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될 주제들이 있는 경우에 주제 정리를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대표 첨삭하고 빈칸 문제 풀고 주제 한두 개 정리를 해서 하는 활동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뭐고, 자, 이게 이제 개인 첨삭, 개별 첨삭용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풀이. 그래서 화요일 날은 모의고사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풀이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대표 첨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강에는 따로 뭐 받는다거나 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풀이하시고 다음날 남들이 썼던 그 강의에 자료들 올라오는 거 대표 첨삭 자료 보시면서 스스로 쓰셨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첨삭으로 진행되는 자료는 인강이든 직강이든 따로 개별 첨삭을 진행하지는 않는 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화요일 날 보시게 되는 개별 첨삭용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개별 첨삭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선착순으로 받는 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인강 때문에 그래요. 인강 같은 경우에 선착순으로 자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언제? 홀수 차수, 그러니까 이번 주 1주차, 3주차, 5주차, 7주차, 9주차에서 총 5회 개별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짝수차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짝수차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남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히 길게 남을 건 아니고요. 자, 그 짝수차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같이 모인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로 채점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긴 이렇게 글을 한두 개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같이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 겁니다. 쌤 앉으셔서 바로 자기 답안지 채점하셔도 되고, 아니면 친한 친구 있다, 우리 바꿔서 채점을 해볼까라고 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눈빛이 통했다, 옆을 쳐다봤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통했다, 앞뒤 자리, 옆자리 마음이 통했다, 바꿔서 채점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채점을 하면서 남의 글을 읽어보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꿔서 채점하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 거 그냥 내가 채점해도 돼요. 그래서 되게 약간 의식도 되고 경쟁도 되고 자극도 되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내 답안지는 막 쭉쭉쭉 다 됐는데 이 사람 다 맞고 그러면 두고 보라면서 내가 다음번 할 때는 꼭 네 답안지를 다 이렇게 다 감점을 해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공부를 하는데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래서 같이 채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채점 관련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건 점수 맞느냐 틀렸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근데 그게 개별 첨삭을 해서 드리면 참 좋긴 한데, 근데 그것 말고 내가 채점을 하고 남들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얻는 게 또 있어요. 아,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거 되게 중요한 게, 채점을 해보면 이렇게 안 쓰면 좋을 텐데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라는 느낌을 받는데, 쓸 때는 내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채점을 해보면 이거 너무 애매하다, 틀린 건 아닌데 점수를 주기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답안 작성하실 때 또 도움이 되고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격주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일정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둔 건데, 말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글로 써놓으니까 뭘 어쩌자는 거냐, 대표 첨삭 12, 13회 모의고사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 첨삭 1회 모의고사 한번 볼 거고, 거둔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서 몇 개 뽑아서 대표 첨삭을 해서 내일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바로 확인을 할 거예요. 재밌겠죠? 재밌겠다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주부터 8주차까지, 자, 10월 22일까지는 주 2회 수업, 총 8주 동안은 월화 수업이 있고요. 자, 9주차, 10주차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전공에 좀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충분히 잡기 위해서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커리큘럼은 화요일날 커리큘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9주차, 10주차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한 번만 봐요. 모의고사 한 번만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대표 첨삭 자료처럼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는 아니고 10주차 같은 경우에는 10회차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고 바로 정리하고. 근데 이제 요때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주차 11월 11일, 11주차 11월 11일, 10일이 3개나 겹쳐 있네요. 시험 직전 총정리 강의라고 해서 이제 전체 영역, 전체 이론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한 번 더 키워드 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하는 타임 한 번 더 넣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주, 10주, 11주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다. 그리고 올해가 좀 시험이 빠르죠. 11월 23일 날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시죠.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없고 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란다. 11월 11일 마지막 수업 끝나고 나서 한 2주 가까이, 한 열흘 정도 시험 공부하실 시간이 추가적으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대략 제 머리에 이제 그려지시죠? 좋아요. 강의 구성이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교육학 공부 가이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부터는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자,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점에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시험 공부 시작하실 때 시험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진단평가도 보죠. 그래서 진단평가 결과를 보시고 지금 내 공부 상태가 이 정도구나, 시간을 대략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구나 정도를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 있게 서술이 되는 부분과 자신 있지 않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약한 부분, 강한 부분들을 확실히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 영역 중심으로 보시는 건 언제나 중요한 건데, 중요 영역들 중에서도, 그리고 세부 항목들 중에서도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보게 되는 진단평가 그리고 이후 모의고사 등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약한 데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약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논술, 서술 수준은 오늘 모의고사와 내일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 여기서 완벽한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에서 완벽한 공부, 완벽한 학습, 완벽한 암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학 전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내가 지금의 공부는 완벽하게 되도록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출제 영역 매번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행정, 과정, 평가 요 세 영역은 세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9월부터는 그 세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세부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정평가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과정평가. 행정은 의외의 문제를 물어봐도 뭘 써야 되지? 외워서 쓸 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추가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됐는데, 과정이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세하게 나올 때는 외워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정과 평가 영역은 그냥 어디까지 봐야 돼요가 없어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본다는 마음으로 과정평가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쓰기 주당 2-3개 정도 쓰시면 좋겠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끔 보면 여기에서 난 좀 더 불안하니까 더 많이 써야지 하시는데, 쓰는 거는 2-3개면 차고 넘칩니다. 그 이상으로 쓰시는 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근데 좀 다양하게 더 많이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더 보시는 것도. 저희도 이제 주당 이번 주 첫 주 빼고 나면 거의 3개씩 계속 진행되니까 문제 개수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많아요. 많이 보시게 돼요.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료 더 구해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쓰진 않으셔도 돼요. 그걸. 내 손으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개요 짜보시면 되잖아요. 문제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여기서 이거 쓰면 되겠네, 저거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찾고 문제 자체를 푸는 건 괜찮은데, 그걸 꼭 매번 시간을 1시간씩 정해서 쓰고 확인하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서술 자체는 주당 2-3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서술 포인트와 연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 형식이 약간씩 포인트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후반부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걸 그대로 써야지,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대로 뭘 써야지,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걸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의 변화가 느껴지면, 확인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민감하게 서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좀 연습하시면 좋겠고, 서론과 결론의 양식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쓰기 편한 양식을 한두 개 정도는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보면 그것도 걱정하세요. 나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는데 이제 모의고사반 들어가면 매주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2개씩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되게 비슷해서 월요일 날 모의고사 2개 보실 때 첫 번째 모의고사 볼 때 쓰는 형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살펴보겠다라고 서론은 쓰셨어요. 그럼 두 번째 모의고사 보실 때 다른 서론을 쓰실 것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 서론을 써요. 그래서 그 주제만 달라지는 거죠. 다른 주제가 나오니까. 다른 주제로 글을 쓰시고 나서 막 또 자괴감에 빠지시는 거죠. 내 서론 왜 맨날 똑같지? 왜 비슷한 스타일로 글을 써지는 거지? 왜 매번 다르게 안 써지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그 교육학 논술을 5개, 10개씩 안 쓰니까. 하나만 써서 하나만 보여주니까. 읽는 사람은 하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양식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내가 쓰기 편한 방식으로 양식화가 돼서 서술이 되시면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외워서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외워서 쓰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쓰기 편한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쓰시다 보면 점점 나아지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쌤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마 미리 자료 넘겨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이 자료 제일 끝에 보면 서론 쓰기 양식을 몇 개 드렸어요. 넘기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저의 그 고민이 이걸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외워서 쓰는 느낌이 들까봐 싫었는데 접근 방법 몇 개를 정리를 했으니까 좀 이따가 같이 확인을 합시다. 자, 그래서 공부 방향 자체는 이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쌤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건 일주일에 며칠이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시간이나 해야 돼요.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등등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건 뭐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자, 9월부터는 교육학 공부든 전공 공부든 유지, 반복,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난 지금이 시작이다. 9월 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교육학 처음 봐요. 이게 뭐예요? 브루너가 누구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모의고사 연습하시는 경우에는 이론 공부 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외우지는 다 못했더라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걸 써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비슷한 상태십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반복해서 암기 지속하시고 그다음에 외우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통 추천드리는 공부 일정 자체가 그 날짜를 좀 쪼개서 보시는 거. 그래서 보통은 저 왜 월화의 교육학 보세요. 월화 교육학 보시고 다른 날 전공 보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쪼개시는 게 좋아요. 쪼개셔서 매일 조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해보면 월화, 인강쌤들 같은 경우 월화가 아니겠죠. 화, 수일 수도 있고 수, 목일 수도 있는데 교육학 강의를 쪼개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까지 쪼개서 듣는 건 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다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그래서 교육학 강의를 듣고 있는 월화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 복습. 얼마 만에? 짧게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짧게도 하세요. 1시간 안에 끝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근데 해보시면 복습은 그 정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시는 경우 1시간 안쪽으로 끝내도 상관없으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저는 2시간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정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9월 달에 시작하신 게 아니라면 강의를 듣는 날은 1-2시간 안에 교육학 공부를 끝내셨으면 좋겠고 주로 복습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학 공부를 강의를 듣지 않는 다른 날들 월화를 제외하고 수, 목, 금, 토, 일 5일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루를 다 쉬시기엔 지금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 쉬기는 좀 어렵고 많이 쉬시면 반 정도를 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아니야. 난 지금 쉴 처지가 아니야. 지금까지 많이 쉬었어. 8월까지 계속 쉬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쉬지 않고 공부만 할 거야. 좋아요. 그렇게도 가능하긴 해요. 9월달 1달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10월달 되면 죽을 것 같아.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시험 보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조절해 가시면 몸 상태를 봐 가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영 이상하다. 앉았는데 머리가 너무 멍하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누구는 12시간 한다더라. 누구는 15시간 한다더라. 15시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다르고 체력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난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코피 흘리고 막 그렇게 막 끌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절하면서 하시되 보통은 이제 많이 그 일정 짜실 때 반일 정도, 일주일에 하루 다는 아니고 하루에 반 정도를 쉬시는 정도로 계획을 많이 잡으시고요. 나머지 다 공부하시잖아요. 나머지 다 공부를 하시면 5일 중에 그러면 4일을 교육학을 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5일을 다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교육학을 줄이는 게 더 나니까. 전공을 줄이는 것보다는 교육학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4일 정도를 교육학을 한다고 보셨을 때 보통은 아침 시간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아침 시간. 왜냐하면 교육학 시험을 9시에 보니까. 보통 그래서 8시에서 10시 사이 정도를 교육학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씩 3, 4일 정도 공부를 유지를 해 주시되 그때는 교육학 키워드 암기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돌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보긴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죠, 지금부터는. 그리고 안 보면 까먹습니다. 안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까먹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정확하게 썼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더니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다.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론은 무슨 이론이다. 어제 본 이론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이론, 최근에 공부한 이론이 가장 내가 잘 아는 이론이에요. 항상 그 상태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9, 10, 11월 공부 계획 짜실 때 이제 가능하시다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9월 달 한 달 동안 4주 동안 교육학 1회독 하는 게 목표. 4주 동안 1회독. 할 수 있어요? 4주 동안 1회독. 자, 1회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3주 만에 1회독. 그 다음에 2주 만에 1회독. 1주 만에 1회독 끝나면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1주 만에 1회독이 끝나면 내가 어떤 이론이건 간에 일주일 안에 다 봤다는 얘기예요. 주요 사항들을. 일주일 안에 본 건 기억이 어느 정도는 나요.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빠르게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돌린다는 얘기는 정말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슉슉슉 보면서 그냥 맞아 이런 거 있었어.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후반부에는 일주일에 1회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시험 보러 가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91월 달에 뭔가 달라지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본적으로 스터디는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을 하시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만 올리면 좋다. 속도. 같이 보시는 속도를 올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정대로 스터디가 돌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후반부 스터디는 인원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것보다는 보통 이제 2명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고, 근데 이제 계속 진행하시던 스터디가 3명이셨다, 4분이셨다. 4분이시면 좋죠. 2명 짝을 지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3명이시라도 그 정도까지는 한 명이 물어보고 2명이 대답하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스터디는 빠른 인출과 많은 인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 확인하는 건 금방금방 하시고 이론 진도 빼는 거 빡빡하게 잡으셔서 계속 돌리셔야 돼요. 계속 돌리시고 더 세부적으로 더 꼼꼼하게 주요 영역들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중요한 영역들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 영역들을 더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과정이랑 평가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 인출 연습 자체를 손으로 쓰셔도 상관없기는 한데 지금부터는 물어보고 대답하고 제발 기다리지 마세요.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그때 이제 막 쥐어짜서 오래오래 인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기 때문에 자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악스 이론의 관련성 전략 세부 사항들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봤는데 이러면서 이 시간이 그러면 그럼 모르시나요? 그럼 틀린 거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기억날 것 같다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아는 사이일수록 그게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어색한 사이,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이 같은 경우 매몰차게 틀렸어요. 넘어갔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 모여서 같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9월달인데요. 9월달인데 인출이 안 되니까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관련성, 친밀성.
친밀성. 같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한 2페이지 외우고 집에 가고, 와, 오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 집에 가는데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공부는 개인적으로 해오시고, 인출은 빠르게 확인하시고 체크하는 거, 어디 틀렸는지, 어디 모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시는 용도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 스터디도 직강은 좀 이따가 새로 또 원하시는 분들 새로 짜드리니까 직강 직영상은 따로 짜드리니까 진행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 있으신 분들은 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정도고요. 그리고 또 그거 안내 있죠.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어요. 이미 다들 친숙하시겠지만 저희가 모의고사 볼 때 주제 미리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못 쓰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서 오셔서 쓰시는 게 낫기 때문에 주제 물어보고 쓰셔도 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카톡은 제가 잘 안 봅니다. 가끔 카톡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톡 질문 주면 몇 달째 답을 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 주제 알려드려요. 내일 주제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수업 제발 수업 끝나고 이제 까먹으실까 봐 수업 중에도 문자 주시는데 너무 미리 주셔도 떠내려가요. 문자가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주제 물어보시고 미리 공부해 오셔서 모의고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물어봐도 되느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9월달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9월달은 특히 시작하신 분들은 9월달까지는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안 물어보고 될 수 있도록 한두 번 돌리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방법. 자, 모의고사 진행을 할 때는 이론 강의하고 달라가지고 문제풀이 강의하고 달라가지고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라서 복습하실 때 많이 불안해하세요. 이 정도만 보면 되나? 진짜 이것만 하면 되나? 근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연습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습 시간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월요일 날 같은 경우 2개를 보니까 주제가 4개가 8개가 나오고 화요일 날은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볼 게 좀 더 많아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주제 정리를 추가로 더 한다 그래도 월요일 날보다 주제 항목 자체 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부분들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주변에 있는 영역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기 이론에서 문제가 귀인 이론이 나왔다 문제. 그럼 귀인 이론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근데 복습하실 때 귀인 이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학습 동기 이론들도 한 번 정도 더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번에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면 주변 영역까지 확장해서 보시면서 진도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건 말고 개인 진도 나가면서 이론 암기하시는 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 4주에 1회독, 3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주차를 점차 줄여가면서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9월 첫 시간인데 졸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월요일 날은 항상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그래서 힘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안내, 공부 방법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학 논술, 서술, 가이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9월달 들어오시면서 모의고사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학 논술 기본 원칙. 교육학 논술은 그냥 논술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걸 의식하고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고 채점자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나는 멋진 글을 써야지, 좋은 글을 써야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글 쓰는 것도 힘들고 채점자들도 잘 못 봐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형식으로 글을 쓰시게 되는데요. 서론에 필요한 요소가 있고 결론에 필요한 요소가 있고 본론, 각 본론들 작게 써야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필요한 측면들을 갖추어서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가장 쓰기 싫어하시는, 어려워하시는 서론 어떻게 쓰느냐. 자, 지금 출제되고 있는 문제 형식들을 보시게 되면 주제를 항상 주고 있죠. 그래서 주제 논의의 필요성으로 도입 문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제가 왜 중요한지, 주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당화를 해주면서 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얘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문 쓸 때, 아티클 쓸 때, 서론 쓰면서 나 이런 주제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목적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쌤들 중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글이 유치해 보여, 단순해 보여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학술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논리적인 글쓰기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두루뭉실 뭉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글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거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두 가지 지키셔야 되고 좀 이따가 이 양식을 마지막에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본론 같은 경우에는 도입 문장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 논의를 합니다. 자, 요게 핵심 요구사항들입니다. 요것만 빠뜨리지 않고 쓰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도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요. 잘 안 써진다?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구사항을 바로 쓰란 얘기냐. 뜬금없이 맥락 없이 바로 김 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교수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바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들어가도 돼요. 왜? 주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주제 논의가 없이 요구사항만 나열을 하게 되면 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분절적인 글로 보이게 되는데 주제 논의를 하시게 되면 이 글이 항목 자체가 본론이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중심으로 네 가지의 다른 항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제 논의가 없으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이 큰 주제와 어떤 점에서 연관이 된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주제 논의를 하시는 거는 소결론을 쓰시는 게 아니고 큰 주제, 서론에서 내가 쓴다고 얘기를 했었던 주제, 근데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제들이에요. 자, 그 주제와 본문에서 논의를 했던 이 요구사항을 연계를 해서 쓰시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쓰시는데 연결 자체는 당연히 돼요. 연결이 되니까 문제에서 출제를 한 거니까 같은 항목 안에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연결은 당연히 되는데 어떤 점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관련이 되고 연관이 됩니다에 대해서 한두 가지 근거나 이유를 제시를 해주시면 이게 주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뭐 교사 전문성 신장이라고 하는 게 주제였는데 동기, 학업 동기가 학습 동기가 개별 항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 전문성 신장에 있어서 학습 동기가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냈겠지. 근본적으로 가정을 하실 때 중요하니까 냈겠지 또는 연관이 되니까 냈겠지. 이거는 전제예요. 전제이기 때문에 자, 교사가 전문성을 신장시킬 때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 영역의 전문성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도 필요하겠네. 그럼 제시문에서 아까 귀인 이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귀인 이론과 같은 여러 가지 동기 이론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학생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이 중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제 논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단락, 보통 4단락이죠. 5단락 잘 안 나오죠. 4단락 쓰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 요약 정리. 요약 정리할 때 보통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주제 언급이 있어야 돼요. 큰 주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요런 사항들을 얘기를 했다. 근데 요런 사항들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안 쓰고 서론에서 나는 무슨 동기이론 이런 걸 살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으로 이제 귀인이론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썼다. 그러면 동기이론 중 귀인이론의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고 이렇게만 쓰면 충분히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이 제언을 하는 겁니다. 제언.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의 주제들이 교사 입장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라고 정리가 되거나 그걸로 모자란다, 좀 더 큰 주제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좀 더 크다, 우리 교육 전체가 우리 교육이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의 양식화를 하셔도 돼요. 다들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쉴 틈 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뭐한 노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끝납니다. 아니면 전문성 신장에 노력이 싫다. 애써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기 위해 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쓰시면 되니까 요 부분들은 약간 형식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글을 쓰시게 되는데 우리가 60분 동안 글을 쓰지만 모의고사 보실 땐 항상 55분 동안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55분에 맞춰서 연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셔도 55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절대 모자라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이 남지도 않은 그 시간 구조로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부사항들 보시면 서론의 역할은 문제제기 말씀드렸고 한 문단에 하나의 주장과 이야기를 한다. 자, 본문 제발 네 단락으로 쪼개세요. 우리가 단락 구분의 기준은 뭐다? 들여쓰기와 줄바꿈이다. 들여쓰기와 줄바꿈. 한 문장이 끝났다고 세 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단락이 달라져야만, 바뀌어야만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하시게 됩니다. 단락이 바뀔 때마다 한 줄씩 비워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관되게 비워두세요. 어디는 붙였다가 어디는 띄었다가 어디는 붙였다가 띄었다가 이러지만 않으시고 일관되게만 하시면 돼요. 두 줄 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과해요. 두 줄 비우면 무슨 사연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 너무 안 띄는 게 좋아요. 우리 논술 같은 경우에 그냥 정말 무난하게 탈 없이 요구사항을 무난하게 썼네. 그러면 그런 답안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단은 두 가지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요구사항이 초반에 빨리 보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은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제발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김 교사가 쓰고 있는 교수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답이 협동학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협동학습이 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김 교사가 강조하는 교수 방법은 협동학습이다 라고 쓰시고 협동학습은 이런 거고 제시문에 이런 사항들을 보면 협동학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최근 그 중요한 교수 방법의 하나로 그 의미 있는 교수 방법의 하나로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협동학습이 이런 거고 이런 거다라고 쓰는 거. 뭐가 좋은 글이다. 전자가 좋은 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글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김 교사가 강조했던 걸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글이 너무 유치해요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이런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채점을 하면 두 번째 같이 쓰시게 되면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안 보이죠. 협동학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김 교사가 쓰고 있는 교수 방법이 협동학습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장점 두 가지 쓰라. 그랬으면 장점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다.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쓰라 그랬는데 한 문장 안에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쓴 건지 하나를 쓴 건지 세 개를 쓴 건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요구사항을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수는 제발 좀 잘 지켜서 쓰셔야 돼요. 두 개 쓰라 그러면 두 개 쓰셔야 돼요. 세 개 쓰라 그러면 세 개 쓰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 세 개를 죽어도 못 쓰겠네. 그럼 두 개 쓰셔야죠. 그죠? 근데 세 번째 것도 지어서 쓰셔도 돼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써도 빠지는 거고 써서 틀려도 빠지는 건데 안 써서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써보고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는 게 낫잖아요. 이게 쌤들 그 시험 보실 때 너무 이렇게 성격 깔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시험 보는 거 싫어. 나 모르는 건 틀리고
아는 건 마치고 난 쓸 거야. 모르면 안 쓸 거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좀 구질구질하게 약간 좀 매달리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좀 매달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또 하고 싶으세요? 이 시점이 되면 난 구질구질하게 붙고 싶지 않으세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구질구질하게 붙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게 모른다고 그냥 안 쓰시는 것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정말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이 되게 쓰시면 이게 교육학이 되게 이상한 학문 영역은 아니라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한두 가지 키워드가 맞으면 채점자 입장에서 알고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모르고 쓴 것 같긴 한데 키워드가 있어 빼기가 어려워요. 정말 빼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짜증나지만 점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 그 정도. 그래서 개수를 지켜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건 2개를 쓰라고 했는데 3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답안지가 좀 뭐 이제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의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새 답안지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가 좀 더 붙기는 할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나왔던 그 답안 가이드를 보게 되면 요구사항보다 개수를 많이 쓰면 그 이후의 건이 읽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2개를 쓰라 그랬는데 3개를 썼다. 3개를 썼는데 세 번째 거는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채점에 아예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가지만 보는 건데 3개를 썼는데 그런 경우 있어. 맞고 틀리고 맞고 이렇게 쓰면 요거 하나만 맞아요. 세 번째 거가 맞아도 2개가 다 틀린 걸로 그냥 빼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개수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서술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맞춤법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건 빼기가 그래서 맨날 약간 양식미를 추구하면서 의식적으로 매 강의마다 넣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면 7페이지에 6번 던 구분 잘 하시죠? 더는 과거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내가 뭐뭐 했던인 거고 선택의 드는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잘 하실 거고 9페이지에 있는 16번 맞추다 마치다 평가할 때 혹시 몰라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맞히는 겁니다. 맞히는 거. 그 경우에만 거의 맞히는 거고 발음상은 마치다죠. 마치다이긴 한데 그때만 맞히다를 쓰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거의 다 맞추다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 몰라서 10페이지에 있는 로서와 로서 고질병이죠. 로서와 로서 저희가 27번, 28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28번에 나오는 뭐뭐 로서와 뭐뭐 로서 뭐뭐 로서는 자격 대부분의 경우 학생으로서 뭐 교사로서 이런 거 할 때 자격을 의미할 때는 로서를 쓰시게 되고 도구의 의미는 로서를 쓰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로서가 헷갈리면 일단 서나 써를 빼보세요. 빼서 말이 되죠? 그냥 쓰세요. 빼고 제발. 그래서 빼서 말이 되네. 빼서 말이 되는 건 써라고 했어. 그러니까 로서를 써야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빼서 말이 되면 빼서 쓰세요. 그리고 로서가 헷갈리죠? 다른 말을 쓰세요.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힘든 길을 가서 찝찝해.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서는 쓰는 나도 헷갈리지만 채점하는 채점자도 헷갈립니다. 채점자도 헷갈리기 때문에 맞게 써도 내 맞는 답을 올바르게 채점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형식 점수 2점이 있잖아요. 맞춤법이나 이렇게 글 서술에 들어가는 점수가 2점이 있는데 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게 좋죠. 나머지 부분들은 별거 없어요. 13페이지 보시면 바람, 바램 이거 잘 안 틀리죠. 이제는 다르다, 틀리다, 그죠? 이것도 안 틀리죠. 우리 생각이 뭐 이렇게 서로의 틀린 생각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실수 없이 잘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되고 말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기출을 못 봤는데 기출을 지금 2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시험과 이어서 재작년도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시험은 지금 이 시점이면 다들 보셨어요. 다 풀이하셨고 세세하게 다 확인하셨고 관련된 이론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는 형식을 보는 거예요. 형식을 보고 그다음에 문제 방향 요구하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신경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는 서술 연습을 정말 1점이라도 덜 빠지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서 보는 겁니다. 먼저 작년 시험 보겠습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요구하는 항목 자체가 약간 이런 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항목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 느꼈던 시험이었어요. 자, 그 구조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땡땡중학교 김 교사가 모둠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성찰일지가 이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6월 시험 형식의 성찰일지처럼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추가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본 시험에도 다시 성찰일지 형태로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김 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자, 주제입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가 서론, 본론, 결론에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론에도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본문에서 답안을 서술하실 때도 4가지 항목과 각각 이 주제가 연관되어서 단락 마무리 부분에 주제 논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제가 편한 주제는 아니에요. 수업 개선,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해서 수업을 더 나은 걸로 만드는 거,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었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써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걸 써야 돼, 저걸 써야 돼,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방금 얘기했었던 방향에 맞는 서술은 되어야 합니다. 자, 학습자에 대한 이해, 심리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 교사의 지도성, 행정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논하라. 심리, 과정, 평가, 행정이라고 한 4가지 영역이 출제가 됐는데 이 중 3가지 행정, 과정, 평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는 영역이죠. 자, 배점 보겠습니다. 자, 배점 원래는 이제 문제 보실 때 문제 읽고 배점 보고 배점 보면서 제시문 읽으면서 답 찾고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작년도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제시문에 번호를 붙여줬어요. 제시문에 번호를 붙여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전에 출제됐던 항목들을 보게 되면 아예 항목 구분 없이 쭉 줄글로 나온 글들도 있었고 아니면 좀 편하게 가자 하는 경우는 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표로 4가지 교사가 스스로의 자기의 전문성 신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했다라고 해서 표로 딱딱딱딱 영역 구분되어 있고 키워드 딱 나와 있는 거 굉장히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항목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김교사, 이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들이 대화하는 부분들로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번호로 나왔다는 건 답안을 서술을 할 때 제시문을 끌어다 쓸 때 우리가 표현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걸 조금 줄여줄게라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가져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가져다 써야 될까? 없는 것처럼 써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져다 쓰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시문에 번호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제 요구를 할 때도 번호가 있으면 편하고 우리가 답을 쓸 때도 번호가 있으면 답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1번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답 쓰실 때 여기에서 볼 수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표시 없이 김 교사, 이 교사 나와 있으면 김 교사의 발언에서 이 교사의 발언 중 뭐 박 교사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 쓰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밑줄, 빈칸, 기호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서술형 시험 초반에는 그런 걸 안 쓰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험 자체가 점점 채점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줄을 긋거나 제시문에 밑줄을 긋거나 빈칸을 해놓고 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도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부분 보시면 자 1번과 관련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을 써라. 자 지능의 명칭, 개념 세부사항 물어봤죠. 그런데 범위를 한정해 줬습니다. 가드너의 지능이론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명확하게 범주를 한정해 줬습니다.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한 가지 써라. 요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약간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C도 가드너였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A, B는 가드너, C는 조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가드너가 아닌 다른 데서 끌어다 쓰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틀렸죠. 가드너로 안 쓰고 많이 쓰신 게 장의존, 장독립 쪽으로 많이 끌어다 쓰셨는데 그거 점수 못 받았어요. 점수 못 받았고 그다음에 개별 과제, 그다음에 그 과제가 적합한 이유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별 과제라고 해서 얘는 혼자 생각하는 애고 스스로 생각하는 애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이 좀 틀렸는데 포트폴리오 쓰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 틀렸죠. 왜? 포트폴리오는 과제가 아니니까.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서 조건에 맞게끔 서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만 이전 시험에서도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배점 부분들이 안 명확한 경우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전에 교육과정 물어봤었을 때 타일러로 접근했던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봐도 타일러로 안 보이는 문제였었지만 요구했던 답은 타일러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학자 이름도 좀 더 한정을 해주고 이론도 한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방금 문제에서는 C 학생 같은 경우에 가드너라는 말이 없더라도 문맥상 가드너의 맥락으로 유출을 하게끔 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건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가드너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건 개인 내적 지능이네라고 바로 떠오르는 개념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드너겠지라고 출제자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답을 쓰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점점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올해 시험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요구사항이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봤고 명칭 개념이라고 하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요 항목들 만약에 심리가 다시 출제가 되더라도 심리는 절대 크게 안 물어볼 겁니다.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쓰세요. 귀인 이론에 대해서 쓰세요. 절대 그렇게 못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명칭 뭐야? 그 개념의 그 해당 명칭의 개념은 뭐야? 해당하는 과제는 뭐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까 심리는 세세하게 보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죠? 근데 세세하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심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출제될 법한 기출에서 언급했었던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2번과 관련해서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을 하고 만족의 원리로 두 번째 물음을 설명을 하라.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명확하죠. 타일러라고 한정을 해줬습니다. 왜? 이전에 조직 원리 물어봤을 때 타일러를 한정을 안 했더니 타일러 원리가 아니게 보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학자를 한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원리 역시도 선정의 원리도 기회, 만족이라고 한 두 가지 명칭을 주고 제시문 사례를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쓰시면 안 되고 제시문 내용을 봤더니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근거 자체를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아니었었나 재미가 없는 활동이었었나 등등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과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이론적 개념 자체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과정이 유난히 그랬어요. 이번 문제 출제될 때 보면 과정 문제가 유난히 제시문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성격이 좀 있었고 나머지 항목은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영역마다 다른 분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취향을 좀 타죠. 근데 과정은 사실은 출제할 때 이거 너무 쉽지 않나 라는 식으로 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답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자, 이어서 보시면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라. 이것도 학자를 자꾸 언급하는 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답을 좀 한정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되나? 저것도 답이 되나? 채점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써. 왜냐하면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공부하셨을 때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랑 다르게 배운 게 하나가 있었고 의도를 숨겨서 전달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잭슨은 제일 처음에 그 잠재적 교육과정을 얘기했었던 학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채점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세요라고 쓰면 분명히 의도랑 다르게 배운 걸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를 숨겨서 전달한 교육과정이다라고 쓰는 경우.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1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답을 한정 지어주고 채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자 이름을 붙여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맞아야만 점수를 받는다.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개념의 근거에서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에 예를 제시를 해라. 거의 처음입니다. 예를 물어본 항목은 이번 시험이 거의 처음으로 출제가 된 건데 왜냐하면 얘는 되게 열린 질문이거든요. 열린 질문이라서 말이 되면 점수를 다 줘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문제는 조건을 되게 많이 한정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시문의 사례에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 학생들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라고 하면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내 뜻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뜻과 관련 없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좋지 못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 중에서 특히 모든 활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야만 그 조건에 맞아야만 점수를 주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외워서 그냥 쓰시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는 이런 게 있지라고 해서 외워서 쓰시는 경우 그 사례가 문제 안 맞으면 점수를 못 받았던 항목이에요. 조금 문제를 꼼꼼하게 낸 건 맞죠. 과정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3번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을 한 가지 써라. 자, 여기서 척도법의 명칭을 찾는 거 이제 리커트 척도를 찾았어야 하는데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면 리커트 척도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리커트 척도의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은 외워서 쓴 항목이었어요. 제시문 내용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진술문을 쓸 때 이런 원칙이 있어요라는 걸 알아야만 쓸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기를 신경 써서 확인했던 부분이 평가. 실제로는 심리도 거의 암기에 가깝긴 했었지만 평가는 정말 적확하게 암기를 해야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출제가 됐고요.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한 가지의 명칭과 개념을 써라.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를 이론으로 찾아서 쓰는 거라서 암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평가는 내시는 분 자체가 좀 드라이하게 내셨어요. 문제 자체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명칭 써, 개념 써, 찾은 다음에 주의점 써.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기억해서 쓰는 항목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평가. 그리고 이제 좀 작았죠. 우리가 척도법도 좀 작은 편이었고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서도 신뢰도 추정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최근 시험 그 풍토 자체가 신뢰도보다는 다당도를 중시하는 시험 풍토였었는데 신뢰도의 세부 사항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게 물어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리커트 척도를 출제하시고 신뢰도를 지금 그 문제를 출제하신 걸 보면 문제 출제하신 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문제 스타일을 놓고 보면 숫자,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 모호하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가 영역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좀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트렌디한 이슈들을 보기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님이 한마디를 하셨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우리 시험 방향이 평가 문제가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게 그 대학 입시 제도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큰 이슈예요. 그것 자체가 이슈라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에서 강조했던 거랑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왜냐하면 대입제도 개선이 지금 2년, 3년째 계속 묶여 있었죠. 근데 왜 묶였냐면 하고 싶은 건 절대평가였어요. 그 교육 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건 전부 다 절대평가하자. 내신도 절대평가하자. 수능도 절대평가하자. 절대평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에 따라서 가자. 내신 강조하면서 수시 더 확대하는 거거든요. 방향 자체가. 근데 그걸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정성 이슈가 들어가면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게 제일 깔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했었던 규준참조평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중요해진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올해 규준참조평가 보면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얘를 비판을 해야 이거 대신에 다른 방안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규준참조평가는 단점 위주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단점도 똑같은데 그 단점을 주의점으로 바꾸면 돼요. 주의점으로 바꿔서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면서 써보면 어떨까? 라는 방향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평가 영역은 되게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방향 자체가 모호해지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는 안 그래도 원래 우리가 사회학 중요하게 보죠. 사회학 중요하게 보는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테마가 빵 하고 튀어나오게 되면 그 우리가 그 평등관 이야기를 할 때 결과적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회학 할 때 우리가 선발 배치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대입제도 얘기를 하면서 대학 입시제도 얘기를 하면서 선발 배치 가장 관련되는 게 지금 사회학에서 그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딱딱딱 줄 세워서 뽑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능 이론에서 우리가 그 기회가 허용적 모두에게 그 허용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업적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그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강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 파트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문제가 확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긴 하지만 2차 때는 이슈가 될 거예요. 2차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슈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평가에서 문제 낼 때 제일 편한 건 숫자예요. 그렇게 되면 다 됐고 방향 그런 거 없이 우린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다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그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평가의 양호도를 한번 검증해 봤더니 문항 그 분석 이론을 가지고 뭘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뭐 난이도가 어때? 변별도가 어때? 이런 거 내면 완전히 들어야 하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어요. 작년 시험 일단 방향 자체는 조금 그 방향이랑 상관없이 이쪽을 추구한다, 저쪽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그 효율성, 뭐 수월성이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랑 완전히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4번에 언급된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 그렇죠. 여기도 학자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스 또는 베스의 우리가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걸 꼼꼼하게 보셨으면 고민할 것 없이 쉽게 찾으셨고 그러지 않으면 뭐지 하면서 키워드 하나하나 때문에 고민을 하셨죠.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써라. 이 문제가 가장 널널한 문제였어요. 쌤들은 푸실 때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널널하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변혁적 지도성만 찾으면 그 뒤에 이걸 신장시키는 방안은 동료 교사랑 함께 하기만 하면 뭘 써도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굉장히 열린 방식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난이도 자체는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낸 부분이 있으면 좀 느슨하게 낸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변혁적 지도성을 찾는 게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쌤들이 헷갈려 했었던 부분이긴 했죠. 그래서 작년 시험은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어렵게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가는 약간 있었어요. 평가는 약간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부러 어렵게 낸 건 아니었는데 이제 시험을 푸신 분들이 조금 어렵게 풀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과정, 평가, 행정 이 3가지 영역은 반드시 거의 나올 테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교수 이론이나 심리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선순위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철학이나 사회학도 나오긴 했었어요. 이전에도 나오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두루 보시긴 보셔야 돼요. 후반엔 다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 영역들은 우선순위는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작년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들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재작년 시험이 있는데요. 재작년 시험은 아주 자세히는 보지 않을게요.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서 그림이 주어져서 되게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림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제시문 내용과 문제 요구사항과 그림은 정말 상관없이 그냥 그림은 그림으로 주어진 거였어요. 여기 보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맞는 교육을 테마로 해서 교육 과정, 수업, 평가, 장학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심리 대신에 수업이 들어가죠. 교수 이론이 들어갔던 항목이었습니다. 출제 항목을 보시게 되면 워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워커 모형의 명칭인 수기 모형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모형을 왜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유는 제시문 내용과 연관지어서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의 1 정도는 정답이 없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시문 내용에 맞아야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운 걸 그대로 썼을 때 점수를 못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특징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제시문 상황에 맞게끔 연계해서 써야 되는 항목들이 꼭꼭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약간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많이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 계신데요. 금방 끝날 테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 특성, 그 특성이 주는 학습의 효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죠. 이건 세부사항을 제시문 내용과 상관없이 기억해서 쓰는 거였어요.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 이 유형에서 개인차는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교육적 해석을 쓰고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 유형의 개념을 써라. 여기도 되게 드라이하게 나왔어요. 드라이하게 나와서 개념 뭐야? 어떤 거 있어? 얘도 다 외워서 쓰는 항목이었습니다. 평가는 주로 외워서 쓰는 게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들을 꼼꼼하게 암기하시는 게 점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장학의 유형의 명칭과 개념, 활성화 방안, 행정 부분을 보시면 거의 항상 방안 어떻게 할 거야? 실천 어떻게 할 거야? 한 항목들을 물어보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해당 개념의 개념 특성을 연관지어서 풀어서 쓴 항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긴 외우시되 문제 상황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쓰는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문제 연습하면서 외워서 인출해서 암기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정답이 뭐지? 좀 모호하지 않나? 싶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